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에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등의 6개 부분을 수상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든 노인 오일남이 죽음을 앞두고 주인공 기훈을 만나 대화를 합니다. 기훈이 이 잔혹한 생존 게임을 만든 이유를 오일남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대사가 끝나면 무언가를 상징하듯 카메라는 초침이 오가는 시계를 클로즈업합니다. 저에게 이 장면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뭐랄까 드라마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떠올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욕망의 존재라고 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한평생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라고 말했지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결핍으로 고통을 느낄 것이고 욕망이 충족될지라도 금방 실증을 느끼거나 지루해지는 권태로움에 빠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욕망의 충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핍의 고통과 충족의 권태 속에서 계속 번민하는 것.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생존하기 위해 고통받기도 하고 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돈을 가져서 모든 것이 무감각해지는 권태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무언가 뒤틀린 상황 속에서는 부자도 빈자도 모두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에 빠집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모순적인 자본주의 체제와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상에 대한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종종 진로 관련 특강을 진행하곤 합니다. 강의 때마다 제가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의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여 년의 시간 동안 변화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직장인 공무원 전문직 등에 대한 대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건물주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이 난 바이어족, 부천의 아파트 주민, 고급 외제 차주인 등의 답변이 많아졌습니다. 답변의 변화를 보면서 성공의 기준이 직업에서 자산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직장에 입사하거나 전문직을 갖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돈이나 부동산 주식과 같은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세대가 성인이 되고 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이 아마도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겠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소위 부자라고 칭하는 이들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들의 기준은 생각보다 무척 높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인정하는 진정한 부자는 한국 상위 1% 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인이 되면서 조금씩 현실을 인식하고 기준점이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큰 부자 즉 슈퍼리치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의 부자라고 생각되었던 기준은 이제 더 이상 부의 기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부의 기준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인생의 풍요로움의 기준을 높여 점점 다가가기 어려운 수준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부자의 기준은 보통 절대적이라기보다 상대적입니다. 특히 시대에 따라 부의 기준은 꾸준히 커져왔습니다. 영어식 표현 밀리오네어의 뜻을 가진 백만장자는 오랜 시간 부자의 상징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백만장자는 부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자의 기준은 천만장자 혹은 억만장자가 된 것만 같습니다. KB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최근의 부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자산 기준은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세계적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 그랜트 카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백만장자는 중산층이고 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는 100억 정도는 있어야 수입 없이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부자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대적 부의 논리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몇 년 후 부의 기준은 200억, 300억으로 높아져 있을 수도 있겠지요. 즉,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노력하지만 실제 부자라고 느낄 수 있는 상대적 기준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사 부자가 되더라도 여전히 충분히 부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딜레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된다고 한들 경제적 가치는 늘 상대방과 비교될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는 사람을 물질주의자라고 정의합니다. 물질주의자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의 많은 연구는 물질주의가 행복이 아닌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물질주의 성향은 충동구매 약물 중독 낮은 자존감 우울증과 불안 낮은 삶의 만족 등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물질주의적 성향을 갖게 된 계기는 경제적 위협으로 받은 상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받은 상처나 두려움이 클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주의 성향은 과도하게 큰 부를 추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과 물질에 과도하게 집중해 경제적인 풍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은 이제 단순한 슈퍼리치를 넘어서 보다 젊은 나이에 빠르게 부자가 된 영앤 리치의 삶을 꿈꿉니다. 이제는 양적인 풍요에 만족하지 못하고 속도까지 추구하게 된 것이죠.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을 위계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은 돈과 소유물의 크기로 사람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실제 충분한 부를 이룬 사람도 위계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10억이 목적이었던 사람은 20, 30억을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20, 30억을 가진 사람은 50, 100억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충분히 벌면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하곤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물질주의의 위계적 세계관에서 우리는 항상 돈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SNS와 같은 뉴미디어의 출현은 정보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과 견해가 같은 사람들과만 소통하고 이를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이를 에코 체인보 효과라고 부르는데 생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신념이나 견해를 더욱 강화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현대인들의 이런 삶의 방식에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현대 산업사회가 병들어 있다고 보았고 이런 사회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인의 물질주의적 성향의 삶을 소유지향적 삶이라고 보고 이 삶의 방식이 가진 위험성을 자세히 비판하고 경고합니다. 프롬은 현대인의 소유지향적 정신은 소비주의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자꾸 소유해야지만 행복한 사람은 소비를 통해 욕망을 충족하는 방식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 충족시키는 쾌락주의자로 만들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대상에 중독되어 더 큰 자극만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면 더욱 탐욕스러워질 수밖에 없으며 소유해야 할 대상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부를 추구하고 많은 것을 소비하는 삶의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나 희열과는 거리가 먼 병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사회가 조장하는 소비주의 속에서 돈을 많이 벌고 소비해야 행복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 속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조차 진정한 부자라기보다는 부자이면서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풍요롭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자산은 늘어나지만 마음은 가난한 상태에 머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많이 소비하지만 언젠가는 이 풍요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타이어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타이어족이라고 해서 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워커홀릭처럼 불태우고 나머지 인생을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인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타이어족은 경제적 독립으로 빠른 은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최소한의 소비를 하고 극단적으로 저축해 빠르게 목표한 자산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30대 늦어도 40대에는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 이후 여가 활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 혹은 사회봉사 등의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웹사이트에서 타이어족을 검색해 보면 빠른 은퇴, 최소한의 소비, 다양한 소득의 파이프라인 불로소득으로 생활하기 등이 검색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듣게 된 것은 한 투자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모임은 주식 투자를 통해 빠른 시기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저도 큰 돈을 벌어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은퇴하는 것이 타이어족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이어족에 대해 관련된 책과 라이프 스타일을 추적하면서 타이어족의 이미지가 대단히 잘못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이어족의 라이프 스타일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이 큽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하자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돈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이미 삶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30, 40대 젊은이들이 타이어족으로 불리며 멋진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타이어족의 자유분방하고 여유로운 모습에 젊은 세대들은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벌어둔 자금으로 남은 인생을 얼마나 풍족하게 살 수 있을지도 아직 모릅니다. 평생 중 겨우 3분의 1 아니 20대부터 일한다고 치면 겨우 10여 년 축적한 자산으로 남은 3분의 2의 인생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말해준 것처럼 자산 가치가 영원히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여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보통 타이어족의 노후자금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는 4% 법칙은 연간 생활비의 25배를 모은 후 매년 약 4%를 지출하면서 일하지 않고 투자 수익만으로 여생을 여유롭게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퇴 시에 약 10억 정도의 돈이 있다면 원금의 4%인 4억만 원 정도를 연간 생활비로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과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4%의 법칙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최근 타이어족을 꿈꾸던 2030 세대들이 다시 일터로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타이어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지만 현재는 그 열기가 조금 식은 상황입니다. 뜨거운 현실의 맛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타이어족의 부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족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빠르게 자산을 모아서 은퇴하는 삶의 방식은 타이어족의 진정한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 시대에는 소비를 통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돈과의 관계 설정에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실험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부르주아 히피, 포보스, 힙스터, 노마드 등의 라이프 스타일이 출현했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에서 돈 혹은 물질과의 관계 설정을 토대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르주아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통해 큰 부를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두었고, 히피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통해 돈과 명예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외면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포보스, 노마드, 파이어족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의 공존을 모색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파이어족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이 줄 수 있는 이점을 잘 활용해 보다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검소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높은 경제적 소양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완전히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가치 있는 일인 가족 간의 유대감을 키우거나 오롯이 나만의 삶에 집중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회 공헌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수단으로 빠르게 돈을 벌어 인생을 돈만 버는데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더 많은 소비를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벌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파이어족은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되찾기 위해 절약하고 적은 비용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단지 꿈으로만 남기지 않고 실현하는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파이어족의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은 축소되고 물질주의적 측면인 빠른 은퇴, 경제적 자유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치관이 자본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파이어족의 부상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경제적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수단을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삶의 태도입니다.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늘 사랑을 받고 또 앞으로도 사랑받을 것입니다. 스토리는 주로 평범한 삶을 살지만 존재 지향적 가치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여성 캐릭터가 소유 지향적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재벌가, 상속자 혹은 큰 성공을 이룬 영앤 리치와 우여곡절 끝에 사람에 빠집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랜 시간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에 대한 현대인의 두 가지 심리를 반영했기 때문이죠. 바로 돈에서 자유롭고 싶은 마음, 하지만 돈으로 인해 보다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이 두 가지 가치에 각각 속하는 주인공들의 만남과 사랑을 다룹니다. 소유지향적 세계와 존재지향적 세계관의 충돌과 결합은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의 완성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돈에 대해서 중요성은 느끼지만 무언가 돈만 밝히는 인생은 부족하진 않을까 하는 양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에 대한 많은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돈은 중요하지만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학자 찰스 월러는 돈이 가진 위력이 공기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가 되면 삶의 지장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시대에서 돈이 중요한 도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쌓아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유지향적 가치관이 지나치게 과잉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진 소유의 욕망을 비판하는 에리 프롬도 생존을 위한 소유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가 비판하는 지점은 그 이상의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소유를 만족의 포화점을 지닌 생리적 욕구와는 다른 것으로 구분합니다. 생리적 욕구는 그것이 충족되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격학적 소유욕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적인 공허함과 권태,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 등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가진 중요성을 인지하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유에 의해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소유가 지나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오해를 하게 되죠. 돈의 가치가 아무리 커졌다 하더라도 돈은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돈은 개인의 가치를 나타내고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으로 자신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부를 얻을 때 상대적 우월감을 느낍니다. 진정한 행복, 충만함, 사랑, 성취감 등의 가치는 돈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 가치는 다른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함을 얻겠지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마냥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행복도가 비례해서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부를 이루면 더 이상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돈을 잘못 이해하고 소유물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자유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돈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요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돈의 중요성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고 돈이 가진 한계와 위험성,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현대인의 교양이 되었습니다. 즉, 돈이라는 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중립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야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슈퍼리치는 더 이상 부자의 정의가 아니다. 슈퍼리치는 말 그대로 거대한 부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현재 이 단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더 많이 더 빠르게 부를 쌓는 자입니다. 슈퍼리치의 삶의 방식은 언급한 대로 돈을 더 빨리 크게 버는 것입니다. 슈퍼리치가 많은 이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돈의 가치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돈은 돋보기와 같다는 말처럼 돈은 아마도 우리 내면의 어떤 결핍을 확대하게 합니다. 소비가 곧 개인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된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해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슈퍼리치의 소유욕은 더욱 강화되고 그럴수록 결핍은 확대됩니다. 이들의 세계에서는 고유한 개개인의 개성은 사라지고 소비하는 존재로서의 나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소비하면 그 대상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에 예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소유한 물건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도 왜곡됩니다. 자신이 속한 세계의 모든 것을 내게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교류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배우자를 볼 때도 얼마나 교환 가치가 성립하는지 등을 보는 겁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돈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진다는 거대한 허상을 향해 달려가며 삶의 다른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태도는 돈의 가치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맹신하는 경우입니다. 더 많은 부를 얻을수록 더 많은 불안감을 안고 사는 슈퍼리치. 슈퍼리치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소유의 대상으로 봅니다.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 심지어 가족과 자기 자신조차 소유적으로 대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역설적으로 소유물에 의존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들은 내면의 불안과 외로움 등의 감정이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른 채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면 내면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부를 차지할수록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다시 생깁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의 재산을 강탈할 누군가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불신의 벽을 세우게 됩니다.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훈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슈퍼리치의 삶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나와 대상의 관계를 모두 보고화해 버리기 때문에 돈이 모든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들은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돈을 버는 것이 삶의 최우선의 과제가 되면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커지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이 한 방향으로 경도된 분위기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형성된 슈퍼리치라는 부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운 인생을 산다는 건 단순히 돈이 많은 슈퍼리치가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두쇠 혹은 인색한 부자의 모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저는 가장 먼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돈은 많지만 인색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의 모습은 어린 시절 부자에 대한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다시 접한 스크루지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스크루지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애잔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약혼녀마저 인색하게 변한 그를 떠납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돈에만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웃음과 칭찬에 인색하고 풍경을 보고 경탄하는 것에도 인색합니다. 가난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은 그를 부자로 만들었지만 결국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에서는 멀어졌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돈과 행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물질주의적 사람이 되면 감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을 잊고 기쁨을 모르고 여유로움을 사치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인색해집니다. 멋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즐거움을 쓸데없는 허세로 생각하고 이별을 겪은 친구를 위로해주는 시간을 낭비로 여기죠.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하게 됩니다. 돈이 가진 무서운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나 스크루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크루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그저 일상을 열심히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이 싫어 돈을 벌고 아끼면서 돈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쳐 돈에 지배당하는 삶에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것이죠. 많은 부자가 좀 인색해지더라도 스크루지처럼 돈에 파묻혀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한 것은 잠시 미루고 돈 버는 것에 집중하죠. 하지만 행복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런 사고방식은 행복을 단순히 돈이 주는 부산물로 정의하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미래의 성공을 누릴 수 있고 슈퍼리치처럼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물질주의적 성과지향적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그럴듯한 직장에 입사해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진다고 믿고 살아왔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쉴 새 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안주하면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성공과 돈을 벌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일정한 환경이 갖춰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일상의 많은 부분을 희생합니다. 부자가 되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을 몇 배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공과 부를 줬다가 나중에 맞게 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행복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부가 생겨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 양손의 부와 행복을 모두 거머쥐어야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나 행복은 절대 부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 조금만 이해하면 더 나은 상황이 될 때까지, 더 출세할 때까지 행복을 기다리며 절대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만의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 것처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행복에는 지나칠 정도로 무지합니다. 행복을 다루는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훈련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도 공부하고 훈련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재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 풍요로움을 느끼며 행복할 때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부의 대가들은 부의 속성을 설명할 때 돈이 많음이 아닌 조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진정한 부자는 돈, 건강, 관계, 정신 등의 다양한 인생의 가치들을 삶의 중요한 기둥으로 여기고 이를 조화롭게 유지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자들을 품격 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열심히 부를 키워나가고 이렇게 얻은 부를 품격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부자를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균형 잡힌 삶의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 행복한 상태에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호로 알려진 록펠러는 엄청난 부를 이뤘지만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고통받아 건강마저 악화하였지요. 돈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도 자산을 잃을까 걱정한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자산은 쌓일수록 더 많은 욕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에 록펠러는 생각을 바꿔 재단을 만들고 자산을 기부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사회 환원을 결정하고 나자 자신의 재산이 엉뚱한 누군가에게 뺏기는 것이 아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를 누렸지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1년을 마지막으로는 내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도구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가장 먼저 충족시키길 바라며 이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해지려는 욕구와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채우려 합니다. 쉽게 말해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일의 연속인 것이죠. 이렇게 인류 대부분의 역사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생리적 욕구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현대인들은 그 이상의 욕구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존재 지향적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죠.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한 무엇을 소유하지 않아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제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일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타인과 깊게 교류하며 존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삶의 방식도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생존의 욕구를 위한 소유지향적인 성향과 존재지향적인 성향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이 중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한쪽은 약화됩니다. 특히 현대인은 소유지향적인 성향이 무척 강한 상태이죠. 무엇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방식이 가진 한계는 뚜렷합니다. 아무리 더 많이 소유해도 항상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소유, 지향적 삶의 방식에서는 언제나 공허한 슬픔과 권태의 감정으로 고통받습니다. 부자가 되면 돈은 많아 생활이 편리하고
잠시나마 행복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삶의 한 측면만 해소됐을 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대상을 소유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그 대상에 종속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슈퍼리치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부자가 필요합니다. 현 시대의 새로운 부자는 어떤 유형일까요?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부자는 생존과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시적인 소비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을 지향합니다. 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보고 사회를 살펴보며 기여하는 자원의 존재 지향적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들에게 돈은 인생의 행복을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김춘수 시인은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저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은 것을 이름 붙여 꽃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부자의 이름을 붙여 친근함을 느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새로운 시대의 부자를 행복한 부자의 의미를 가진 해피리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행복한 부자인 해피리치는 슈퍼리치와 대비될 때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슈퍼리치는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에서 삶의 행복을 찾는 바로 소유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반면 해피리치는 슈퍼리치의 라이프 스타일과 구분됩니다. 해피리치도 슈퍼리치처럼 자본주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인문학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반면 원하는 것은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바라는 것입니다. 해피리치는 이 둘을 구분하고 필요한 것인 생존과 행복을 위해 돈을 벌고 사용합니다. 따라서 해피리치는 풍요로움을 추구하지만 돈에 지배당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에는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해피리치로 사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 보면 자신의 내면을 읽을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성공과 내적인 성장의 균형입니다. 돈과 성공 때문에 영혼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물질적인 것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풍요로움을 추구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되 딱 거기까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도한 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우선인 이들에게 남들의 시선과 부러움은 딱히 관심 바뀝니다. 그러니 만족할 만한 소비에서 그칠 수 있죠. 이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속성을 잘 이용하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돈의 중요성을 알고 현명한 방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옥스퍼드대 심리학 교수 제롬 브루너는 우리는 풍요로운 환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풍요로운 사람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소유물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목표는 풍부한 환경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것을 능동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피리치는 제롬 브루너 교수의 말처럼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능동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해피리치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슈퍼리치처럼 큰 돈을 버는 상대적 부자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래 몇 가지 특징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과시적인 소비에 돈을 쓰는 것을 경계하고 경험 성장 기부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높은 경제적 문해력으로 돈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좋아하는 일에 열광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한다. 삶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소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내면의 힘을 길러낸다. 주변과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이를 삶의 행복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해피리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지만 이것을 비판하고 회피하기보다는
시스템의 속성을 잘 이해해 부를 얻습니다. 동시에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의 도구로 제대로 이용할 줄 압니다. 지금부터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해피리치의 인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백만장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수영장이 딸린 거대한 저택에 살며 고급 자동차를 몰고 화려한 파티를 자주 여는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와 마인드를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하여 분석한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그들은 평범한 동네에서 검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절약을 자신이 부자가 된 1순위 습관으로 꼽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 산 자동차를 최소 10년 이상 타거나 중고차를 삽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평범한 지역에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부를 알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시민적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지속적인 소비에 유혹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가 출간된 뒤 이런 경향이 바뀌었는지 살펴보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도 미국 부자들의 생활 습관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램지 솔루션이 2022년 발표한 리포트에서도 유사한 백만장자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들은 돈을 과시하기보다 돈이 주는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고 평범한 자동차를 몰았고 이혼율이 낮았으며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실제 부를 이룬 사람들이 국적과 문화를 뛰어넘어 절약을 매우 중요시하고 화목한 가정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절약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느끼면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았으며 그 덕분에 부자의 삶을 여러 세대를 거쳐 단단하게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약이라고 하면 이는 구시대적 어휘로 여겨 인색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특히나 욜로가 유행처럼 번지다시피 한 시대의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행위는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약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약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의 어원은 실제로는 번영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절약이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번영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절약은 가장 생산적인 활동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실제 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와 철학자, 기업가, 사상가들은 돈을 많이 벌고 불리는 것보다 절약을 몇 배는 더욱 강조합니다. 이는 절약이라는 행위와 마음가짐 자체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성실함과 정서적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을 촉진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다소 평범하게 살고 절약을 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을 알고 나면 다소 시시한 느낌이 듭니다. 절약해서 부자 되자라는 말처럼 무의미하게 들리는 말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절약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된다고. 그런데 이 단어가 절실한 이유는 절약이라는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이 습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현대인들이 필요보다 많은 소비를 하는 이유가 바로 마음의 결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집 백만장자들처럼 살려고 노력해도 수많은 첨단 기술과 소비자의 심리 분석을 장착한 마케팅은 24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겨우 마음을 다잡아 검소하게 살아가려 해도 SNS를 켜면 팝콘처럼 튀어나오는 팔로워들의 신상 자랑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소유물을 통해 사회적 위치를 측정하고 이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단단한 부의 철학과 습관이 없다면 이런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들은 철옹성처럼 단단한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절약을 실천하며 풍요롭게 사는 이유는 다른 어떤 더 큰 부자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이들은 절약을 통해 여윳돈을 모았고 이 덕에 당장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낄 때 그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약을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와 같은 소비사회에서 검소하게 사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것은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하나하나 채우는 일상이 아닌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의 뛰어난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로 드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되고 이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로 보이기 위한 소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결핍이 없으니 소비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를 알리기를 꺼립니다. 에리 프롬에 따르면 존재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즐기기 위해 혹은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행복의 조건으로서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이 많은 상태만으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행복에도 일종의 공식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무엘슨 교수죠. 폴 사무엘슨 교수에 따르면 행복이란 소유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라고 합니다. 분자인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혹은 분모인 욕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행복은 커지는 구조죠. 이 말은 곧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돈이 많으면 행복이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한 돈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분모인 욕망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돈이 많으면 소유가 늘어나고 욕망도 늘어나 행복은 여전히 제자리인 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늘릴 수 있을까요? 소유를 늘리는 데는 일종의 한계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을 택해 봅시다. 사무엘스는 분모인 욕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욕망으로 자신의 내면에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절대적 욕망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만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욕망인 상대적 욕망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이 아닌 상대적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시대적 혹은 타인의 욕망에 따라 그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더 큰 욕망이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심리학에서도 오히려 풍요로운 사회보다 빈부격차가 크고 경제적 결핍이 강한 사회일수록 사치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과 빌리는 것을 비교할 때 행복을 느끼는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행복 전문가들은 구매하기보다는 대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심지어 대여의 장점은 소유에 비해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나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사소한 것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단어인 소확행이 행복을 아주 잘 설명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큰 성취를 통한 큰 보상을 얻기보다는 일상에서 자주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1년 개봉한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스시장인 지로의 꿈에는 스키야바시 지로를 운영하는 85세 오노 지로가 출연합니다. 이 영화에는 오노 지로라는 장인의 삶이 주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더 이상 큰 의미가 되지 않아요. 그저 더 나은 기술을 얻는다는 것, 더 나은 스시를 만든다는 것, 그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오노 지로는 일본 사회에서 위대한 스시 장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최상의 스시를 위해 재료 선택에서부터 최선을 다합니다.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참치와 새우 등을 구하기 위해 그 분야 최고의 상인들과 신뢰를 쌓습니다. 이 상인들은 돈을 떠나 자신들의 높은 안목을 인정하고 오랫동안 거래한 지로를 신뢰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하면 가장 먼저 지로를 찾습니다. 또한 재료 손질도 아주 오래된 방식을 고수합니다. 재료 손질의 과정은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 완벽을 추구합니다. 이쯤 되면
그가 스시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예술가에 가깝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너지로는 스시라는 음식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돈은 더 이상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초밥 장인으로서 이미 정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기술을 익혀서 완벽에 가까운 초밥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생각이 그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그 정도 돈을 벌었으면 이제는 그저 편안한 집에서 반려동물과 요생을 보내면 행복할 텐데 왜 굳이 여전히 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할까라고 의문을 보냅니다. 하지만 오너지로와 같은 장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장하고 몰입할 수 있는 천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보상의 차원이 아닌 인생의 소명과도 같습니다. 이들에게 일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감을 전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철학자 조엘 쿠퍼맨은 쾌락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게임을 할 때나 TV 시청을 할 때 느끼는 수동적 쾌락과 어떤 숙련된 일에 몰입하는 능동적 쾌락입니다. 수동적 쾌락은 그 순간에는 기적인 쾌락을 주지만 그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가벼운 우울증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숙련된 활동 즉 일을 통한 완전한 몰입은 매우 좋은 양질의 쾌락입니다. 쿠퍼맨은 이런 의미로 어떤 행위에 깊게 몰입해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나 SNS에 몰입해서 2시간을 보낸 뒤 오는 허탈감과 운동을 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빵을 굽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2시간이 지난 뒤 오는 뿌듯함의 차이를 말이죠. 또 다른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도 우리 삶의 행복의 중요한 열쇠는 일에 있다고 말하며 일에서 주는 몰입감과 성취감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일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이 행복에 기여하는 것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지점은 바로 몰입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황농문 교수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일에 몰입해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입하면서 누리는 행복은 성직자들이 영성 활동을 통해 얻는 행복과 유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학자나 성직자들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반복적이고 지루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몰입에 대한 찬양은 계속됩니다. 몰입 이론의 대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우리 인류의 많은 문제가 몰입하지 못함에서 온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펴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일에 열정을 느끼고 몰입할 때 가장 편안하고 내면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몰입은 점차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고 더 큰 열정과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몰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일에 대한 몰입은 그 경험을 통해 성장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 가장 행복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몰입은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지 결과나 보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즐거워해야 집중할 수 있고 이 집중이 유지되어야 진정한 성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놀이에 몰입하는 모습을 가장 높은 긍정의 정신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제거된 삶은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매일 주말처럼 보내거나 여행만 다니는 삶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을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일은 삶의 의미와 정체성 소속감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인입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경제적 자유를 통한 빠른 은퇴가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경제적 자유를 얻어 여가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면 과연 하루하루가 행복할까요? 앞서 언급했던 핀란드의 여유로움이 오히려 권태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유럽 여러 국가에서
우울증과 그로 인한 자살률이 높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일상은 그 어떤 행복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해피리치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은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피리치는 인생의 행복을 일에서도 크게 추구합니다. 다만 경제적 자유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아 실현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죠. 일의 목적이 무엇을 소유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가진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기도 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피리치들은 부자가 되어도 열심히 일합니다. 이 일이 가장 큰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을 정의할 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 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물론 일도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겠죠. 만약 좋아하는 일을 택하게 된다면 일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큰 보수로 억지스런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얻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행복감과 함께 자연스럽게 큰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해피리치는 돈의 여부와 다르게 일을 사랑하고 평생 그 일에 매진합니다. 지금까지 해피리치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해피리치는 쓸데없는 데 비용을 들이지 않아 절약에 익숙하고 일을 사랑하며 마음의 평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들로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따분하고 재미없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저는 해피리치가 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여 봅니다. 해피리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주는 데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보다 현명하게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닌 경험을 사는 것입니다. 경험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다리는 신상의 물건을 사는 대신 그 돈으로 적당한 가격의 항공권을 끊거나 기차 티켓을 끊어 여행을 가고 한 끼의 식사비와 맞먹는 값을 하는 뷰 맛집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1년을 꼬박 기다린 뮤지션의 공연을 관람하는 일 등을 말합니다. 경험은 사회적이고 공유할 수 있고 기대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은 다른 사람이 가진 물건과 아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비교하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경험도 하나의 물건처럼 유행을 따르는 것이 대세가 되긴 했지만 내가 여행지에서 느낀 기쁨이 비교로 인해 순식간에 초라해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은 금방 유행에 뒤처지거나 사용기한이 다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트렌드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빛이 나고 오래 기억됩니다. 경험은 우리의 기억과 사진, 기념품 등으로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 돈을 쓰는 것 또한 진정한 행복을 위한 소비입니다. 많은 심리학 관련 실험은 우리가 스스로 유능해지고 소속감을 느끼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경험을 위해 돈을 쓰는 행동은 행복한 기분을 만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하며 친절한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강화되는 선순환 속에 있죠. 이처럼 해피리치는 불안이나 결핍을 위한 것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위해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르 푸슈킨은 서적상과 시인과의 대화라는 시에서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당시의 시대가 돈이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시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항상 돈이 곧 자유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위대한 고전을 남기기도 했지만 평생 돈 이야기를 하고 살다가 돈 문제로 싸우고 죽은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소설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는
늘 돈에 궁핍한 사람이 나오며 돈과 인간과 사회의 애증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는 돈은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보고 이런 말을 남겼죠. 돈은 자유다. 돈 없는 자유가 아닌 돈 있는 굴종이 인간을 편안하게 해준다. 푸시킨과 도스토예프스키의 돈에 대한 초점은 자유라는 가치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간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자유에 많은 제약을 준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인간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유스러워지며 인색함, 분노, 두려움, 불안 등의 감정은 물리적 부자유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두 문헌은 돈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의 제공으로 보았죠. 미국 하버드 대학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돈과 행복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은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비는 돈이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벌어주는 소비는 무엇일까요? 가사노동이나 단순 업무를 할 때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돈으로 시간을 사는 성향은 소득 수준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시간을 벌어주는 소비를 하는 사람이 더 행복했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시간을 벌어주는 소비를 하는 사람이 더 행복했습니다. UCLA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돈과 시간 중 무엇을 더 원하는지 묻고 그에 따른 행복감을 연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시간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돈보다 시간을 선택한 사람들의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많은 행복 연구에서 돈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될 때 가장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돈으로 지불한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한다면 무의미하겠지만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세계적인 두 문호가 그토록 자유를 외쳤는지 생각해 봅시다. 돈이 진정으로 가지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 제약의 자유를 얻을 때입니다. 돈으로 얻게 된 자유의 시간에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고 평생을 추구해야 할 나만의 과업을 탐구하고 갈고 닦을 수 있죠. 시간에 쫓기듯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여유를 갖고 찬찬히 깊게 사유하고 성찰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들은 우리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위대한 가치입니다. 한어백은 우리가 행복을 만끽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주는 자유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즉 위의 연구 결과대로 돈보다 시간을 중시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을 낭비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나 유보 머스키 교수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시간을 TV를 보거나 외모나 물건에 집착하고 목적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방향을 잃고 일을 하게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 행복하고 충만한 감정, 사랑하고 받는 감정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 가치들은 다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은가는 큰 상관이 없는 가치들입니다. 자유는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예속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충분한 자산을 갖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경제적 독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피리치는 행복한 삶의 핵심인 자유를 돈으로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피리치는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행복의 중요한 도구로서의 돈의 중요성을 알고 돈에 대해 깊게 탐구하여 부를 축적합니다. 그들의 모든 지향점은 자유와 그로 인해 얻는 행복으로 향해 있습니다. 즉, 해피리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에는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누구나 감명 깊었던 영화나 책이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소설 위대한 개츠비가 그렇습니다. 개츠비의 비극적인 삶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도 개츠비처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상처와 결핍이 만들어낸 허상을 쫓아 한평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때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모든 목적이었던 저에게 이 책은 삶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입시와 취업, 결혼, 돈과 같은 성공이 과연 나의 진짜 욕망인 것일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의 욕망이론을 접하면서 내가 욕하는 것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인 부모, 친구, 사회의 욕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저는 깊은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성공과 돈이라는 타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주인공 개츠비는 데이지라는 여인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재회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떳떳하지 못했고 평생을 꿈꿔왔던 그녀와의 만남은 허망하게 끝나버립니다. 개츠비의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이의 이야기일 겁니다. 다들 돈과 성공이 주는 세계로의 상승을 꿈꾸지만 그 환상의 대상이 허상일 수 있다는 중요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부의 대가들은 부를 축적하는 토대를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부자가 되기도 혹은 불행한 부자가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편법을 사용해 서부자가 되거나 혹은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도 더 큰 부를 쫓아 슈퍼리치를 꿈꾸며 계속해서 도약만을 반복하려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개츠비가 그랬던 것처럼 돈과 성공이라는 슈퍼리치의 허망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이루는 과정에 올바름은 중요합니다. 부의 과정이 떳떳하지 못하면 의심과 배신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서 점차 인색해지고 불안감을 느끼며 사람들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타인과 세상을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만 모이게 되죠. 이런 관계는 서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해피리치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속도와 크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돈의 효용과 한계를 잘 알고 과정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부의 궤도에 오릅니다. 불안은 외재적 동기가 아닌 과정을 즐기는 내재적 동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과 깊게 사귀면서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떳떳하고 솔직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주어도 빠르게 회복합니다. 자신은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혼다케는 돈에는 해피머니와 콜드머니가 있다고 말합니다. 해피머니는 돈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면서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순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콜드머니는 돈을 축적하고 사용할 때 상실감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단절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돈을 콜드머니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콜드머니는 최대한 모으고 최대한 저렴하게 교환하려고 하며 나가지 않도록 꽁꽁 에워싸는 성격의 돈입니다. 이 관점에서 돈은 행복이라기보다는 생존의 수단이 되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해피머니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불리는 인간은 유대감을 통해 행복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해피리치의 롤모델들은 자신들이 이룬 부를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사용하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공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더 큰 행복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던과 마케팅학자 마이클 로트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타인을 위한 선물이나 자선 단체 기부에 돈을 많이 쓸수록 더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기부를 하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괴로움을 덜 수 있고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나눔으로써 스스로의 문제나 고민을 잠시 잊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타인에 대한 선물이나 기부를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싶지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즉, 타인에게 돈을 쓰는 행위는 우리를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친절한 행동을 유발하고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아주 현명한 행위입니다. 이미 큰 부를 이룬 이들 중에는 이런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빌 게이츠 전 MS CEO와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재산 대부분을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 책은 자신들이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 중 95%를 살아있을 때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월트 디즈니 창업자의 손녀 에비게일 디즈니가 포함된 애국적 백만장자 회원들은 전 세계가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자신들과 같은 부자들의 재산은 더욱 증가했다며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전 세계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충분한 백신을 만들고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의 보편적 의료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시행해 국민의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머니 세이비 프로그램은 해마다 학교를 선정해 특별활동을 하는 금융수업입니다. 이 금융수업은 저축투자소비기부로 나누어진 돼지저금통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돼지저금통으로 돈을 쓰는 각각의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 어른들과 함께 소통하고 토론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기부의 위대한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경제 개념이 확고히 다져지기 전부터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행복감을 누리는 방법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부라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하는 행위 혹은 남을 돕는다고 자랑하는 행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는 행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그렇게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로지 타인만을 위한 행동도 아닙니다. 기부로 인해 내면에 행복감이 가득 들어찬 기분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부를 어릴 적부터 습관처럼 몸에 익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널드 리드는 25년간 자동차 수리공 17년간 백화점 청소부로 일해왔습니다. 고졸이었던 그는 38세에 겨우 구매한 방 2개짜리 집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약 600만 달러, 약 80억 원을 지역병원과 도서관에 기부한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약 200만 달러를 남겼는데 알고 보니 그의 자산은 800만 달러, 약 100억가 넘었던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주변 사람은 물론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재산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로널드 리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시시하게도 별다른 비밀은 없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거나 복권에 당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 모은 결과입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 100억을 모았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죠. 맞습니다. 그는 열심히 모은 돈을 우량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잘 팔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 적은 돈이 모여 복리로 불어나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서민 부자를 만나봅니다. 최원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매일 15시간 이상 택시 운전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구독자가 수십만이 넘는 경제 유튜버이자 자산가가 되어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IMF 직전인 1996년부터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인 삼성전자의 기술을 높게 평가해 현재 가치 기준 6만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2,000원일 때부터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6년 정도의 기간마다 수익을 실현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로널드 리드와 최원호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경제적인 해안이 뛰어나거나 좋은 수익의 직업군에 속하지도 않는
평범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들은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의 복리 효과입니다.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말했습니다. 복리는 보통 72법칙으로 설명됩니다. 원금이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7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힘을 믿고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는 복리의 강력한 힘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최대한 빠른 시기부터 자산에 투자해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지나면 복리 효과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버턴 마킬 교수는 투자는 상대의 실수 때문에 점수를 얻는 아마추어 테니스 게임과 같다는 패자 게임의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아마추어의 게임에서는 뛰어난 몇 번의 공격이나 수비보다도 꾸준히 실수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를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뛰어난 통찰력이나 비범한 개인적 역량이라기보다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절약해 좋은 기업에 꾸준히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무서운 면도 있지만 이 시스템의 논리를 잘 이해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은 1966년에 출판되어 지금까지도 수학 개념서로 많은 수험생에게 읽힙니다. 약 55년이나 지난 뒤에도 살아남은 것을 보면 어떤 불변하는 수학의 핵심이 잘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부에 관해서도 수학처럼 일종의 공식들이 잘 소개되어 있는 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실제로도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다양한 책이나 SNS 공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살펴보면 부와 성공을 위한 불변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에는 플라톤이라는 인물이 존재하듯이 말이죠. 부와 성공 분야에서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폴레온 힐입니다. 사실 부와 성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모든 이야기는 나폴레온 힐의 성공 공식을 삶에 적용한 이야기 혹은 당대에 맞춰 재해석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온 힐의 부의 공식에는 어떤 점이 가장 강조될까요? 실제 나폴레옹 힐의 책을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거나 다소 유치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공식은 과거에는 소수에게만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부의 법칙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도 시크릿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나 봅니다. 비밀리에 전해야 할 소중한 정보라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 이 공식을 알던 이들은 왜 그 방법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경험적으로 직감적으로 그 방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 실제 큰 부를 이루어 왔지만 그 효과성을 널리 알리지 못하고 가까운 소수에게만 전해주었습니다. 다만 이 공식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신비주의적인 측면이 있어 효과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부의 공식은 뇌과학과 양자물리학의 발전과 맞물려 그 효과성이 과학의 영역에서 조금씩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부의 공식의 주요 방법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이 방법은 돈의 속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무의식과 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해피리치가 된 모습을 상상하고 이를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우리의 뇌와 무의식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정보를 모으고 실행력을 높입니다. 조금은 허무맹랑한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오랑우탄도 부자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이 방식을 따른 경우가 많았고 실생활에서도 가끔씩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2016년 리올림픽 펜싱 에페 결승전에서 국가대표 박상영 선수는 헝가리의 게자임레 선수와의 시합에서 13대 9로 점수차가 벌어지며 2라운드를 마무리합니다. 모두가 그의 패배를 감지하고 있을 때 그는 쉬는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며
할 수 있다를 되뇌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청자들은 그저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전하기에는 어려운 스코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상영 선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에페 경기의 특성상 뒤집기 힘들다는 4점의 점수차를 좁히고 역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꽤 오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스포츠 분야에서는 많은 선수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듯 자기 암시를 하는 것에 힘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무의식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의식보다 앞서거나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은 나쁜 습관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무의식이 의식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대로 살게 되고 그걸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시크릿과 같은 성공학의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해서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인 고주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그 사람의 성공과 부를 돕기 위해 작동한다는 논리입니다. 다소 비약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감각적으로 깨우친 뇌의 작동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의식을 지배하는 플라시보 효과도 있죠. 이는 정신적 상태가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울리 슈나벨은 플라시보 효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통찰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신경생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뇌는 스스로 치료에 필요한 조건을 파악하고 실제로 나올 수 있게 단계적으로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두려움이 뇌의 변화를 일으켜 염려했던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즉,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계속 어떤 것이 효과가 있거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믿는 사람과 그것이 효과가 없고 불가능하다고 불신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핵심이 되는 행위는 생생하게 상상하기와 자기 암시하기입니다. 매일 원하는 것을 이룬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문장으로 만들어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침과 저녁 반복하는 것이죠. 이 행동은 잠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시간대가 의식이 개입하기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개입하지 않은 무의식에 반복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이미지화하고 문장화해서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뇌의 작동 방식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에밀 쿠의 박사는 이 자기 암시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플라시보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충돌하면 무의식이 항상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플라시보 효과처럼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하면 그것이 마치 실제 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뇌가 가진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는 불을 끌어당기지만 실제 무의식에서는 과연 될까?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될까 하고 이를 의심하며 불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결국은 돈을 밀어내는 무의식의 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의식의 차원에서도 돈을 원하고 돈을 벌게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뇌의 작동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뇌에만 입력되는 수많은 정보 중 자극과 반복을 기준으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킵니다. 돈에 관해서도 우리는 인식 전환을 위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 자극과 반복을 이용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고 무의식의 습관과 태도 그리고 감정을 서서히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실제와 다르게 그 상황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기 시작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80-20 법칙의 리처드 코치도 이런 뇌와 무의식의 힘이야말로 의식적인 노력과 함께 작동했을 때 진정한 성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무의식은 성공의 숨겨진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의식은 이미지와 감정을 다루고
의식은 논리를 다루지만 우리의 의사결정은 그 감정적인 배경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식은 한 번에 단 하나의 일만 수행할 수 있고 기억 용량에 한계가 있지만 무의식은 수많은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기억 용량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얼핏 유치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목표를 적어보고 기록해보고 그 목표가 이루어진 멋진 이미지를 생생하게 상상해서 기분 좋은 설렘과 행복함을 느껴보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정확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를 이룬 수많은 사람이 이 방법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온다고 합니다. 해피리치는 무의식을 이용해 부자가 됩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상상하고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매일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과정을 통해 실제 꿈을 이룬 것처럼 매일 행복하게 살고 실제 현실에서도 부와 행복을 키워나갑니다. 돈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가장 1순위인 행복을 위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평온을 찾는 것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겠죠.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거나 행복해지지 않으면 과소비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피리치는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할지보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부를 키우는 차원에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현대 심리학에서 밝혀진 긍정 정서에 따르면 긍정 정서, 즉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이 원하는 것을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선행 요소라고 합니다. 행복 연구가인 조르드 쿠아드박도 성공하려면 먼저 행복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우리가 행복할 때 더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실제 높은 성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많은 부자 전문가들이 꼽은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낮은 만족도였습니다. 결과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한 개인을 더 큰 부나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사람의 행복도와는 크게 상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행복이라는 심리를 생각할 때 빈도보다는 강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들은 더 강한 부와 더 강한 행복을 원하고 점차 부와 행복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보다 더 거대한 부와 행복을 원한다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신화는 이들에게 거대한 허구이자 영원히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감각은 돈을 버는 감각과 다른 방식을 요구합니다. 부의 궤도에 오르는 방식이 미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행복의 방식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리치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조화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행복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하죠. 이를 위해 샌드라 앤 테일러가 주장한 성공의식의 개념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성공의식은 지금 바로 인생을 즐기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성공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소한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진 것에 최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미래의 목표를 위해 꾸준히 나아가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서는 돈을 벌고 나서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행복의 지향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테일러의 주장처럼 우리는 현재의 미완성에 불평하거나 과정에서의 장애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집중하고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는 오랜 기간 동안 생명력을 갖고 시대를 초월한 고전 즉 클래식이 존재합니다. 부의 영역에도 당연히 클래식이 존재하겠죠. 성공이나 운에 대한 키워드는 인류 사회의 오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세술을 익히기 위해 세상의 지혜를 천명한 공자의 논어를 읽는 것처럼 부의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 고전부터 먼저 접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돈과 성공에 관한 고전의 내용은 대부분 높은 지능보다 그 사람의 기질에 대해 강조한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사업 투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요구되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 논리라면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 최고 부호들의 자리를 꿰차고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부를 이룬 여러 사람의 사례를 보면 돈을 버는 차원에서 반드시 높은 학력이나 지적 능력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돈의 심리학에서 금융위기에 관해 공부하면 할수록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 등을 공부해야 하며 이를 돈과 관련된 심리 혹은 태도라고 불리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돈에 대한 감정이 부를 일구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지적 능력 이외의 심리를 다루는 능력이 부의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혼다케는 이를 돈의 IQ와 EQ라고 이름 붙이면서 설명합니다. 돈의 IQ는 말 그대로 돈을 버는 방법에 가까운 의미인 돈의 지능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와 같은 사람은 이것을 금융지능이라고 표현하죠. 그에 따르면 금융지능은 크게 회계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숫자를 이해하는 능력, 투자,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과학시장에 대한 이해, 시행료와 공급의 과학을 통해 기회를 잡는 것, 법률 등입니다. 돈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사고하는 것이 바로 돈의 IQ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의 EQ는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마인드를 뜻하는 돈의 감성지수입니다. 감성지능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애니얼 골만의 말에 의하면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 제어하고 어떠한 일에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다잡으며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잘 소통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합니다. 따라서 돈의 EQ가 높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돈을 제대로 다루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돈에 보는 돈에 대해 지나치게 혐오하거나 숭배하지 않는 비판적 사고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의 대가들은 IQ보다 O가 부를 일구는데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농담처럼 IQ가 160이라면 30은 나누어줘도 된다고 말합니다. IQ가 그리 높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의 90%는 심리가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부자가 되는 데 있어 높은 지능은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정신적 안정성과 독립적 판단입니다. 돈의 IQ는 다소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들이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유효했던 부의 방식이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기도 하니까요. 다만 돈을 대하는 태도와 감성인 돈의 EQ는 시대를 관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피리치는 돈의 IQ와 EQ를 모두 균형감 있게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장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좋아하는 일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모색합니다. 애플하면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동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이 보다 해피리치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즈니악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성공을 하고 평생을 쓰고도 남을 돈을 번 큰 부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스티브 잡스만 기억합니다. 워즈니악 본인은 이에 대해 전혀 서운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내적으로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요. 워즈니악은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 좋아했고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고대했습니다.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을 창조해내는 작업처럼 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나 관리의 영역인 경영의 업무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큰 조직의 경영자로 있으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신상품이나 신기술에 적용하기 어렵고 돈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항상 일하는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며
그런 면에서 애플사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 독 사과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를 만났다의 저자 알렉스 바나야는 7년 동안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성공 비결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는 스티브 워즈니악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가족 여행, 식당, 애완견 등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워즈니악은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두 가지 인생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바꿀 물건을 만드는 것, 둘째는 나의 기준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와 인터뷰하던 알렉스는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스티브 워즈니악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더 성공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스티브 워즈니악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더 큰 성공이나 부를 쫓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마음으로 엔지니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풍요롭게 해피리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피터 틸은 현재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페이팔 마피아의 중심 인물로 세상 곳곳에서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2002년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한 후 큰 부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 대표적인 스타트업인 테슬라, 페이스북 등에 투자하여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큰 부를 이룬 그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며 세상의 열정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할까요? 피터 틸은 자신을 항상 자유주의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을 시험해 볼 곳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우주 해상 등의 새로운 자유 공간으로 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신기술입니다. 피터 틸은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팔란티어는 영화 반지의 제왕의 시공간을 초월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마법구슬에서 이 이름을 따왔습니다. 틸이 팔란티어를 창업할 때 그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세상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첫 번째 분석 솔루션인 팔란티어 고담은 영화 배트맨의 배경이 되는 범죄 도시의 이름으로 배트맨처럼 시민들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소프트웨어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조기에 위협을 적발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팔란티어 파운드리는 금융사기 피해 방지, 기업 내부 비리 포착 등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기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틸 재단을 설립해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자선가로서 펼치는 활동이 사회 전체에 부가가치를 장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틸 재단은 학교를 그만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과 초기 단계에 있는 참신한 학술 사업을 지원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연구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노화 방지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죠. 그는 2015년 일론 머스크, 리드 호프먼 등과 같은 자신의 페이팔 창업 동료들과 함께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단체 오픈 AI를 설립해 인공지능의 혜택이 소수가 아닌 인류 전체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터 틸은 진정한 성공을 위해 트렌드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사명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에게 돈과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것을 현실화하고 그로 인해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입니다.